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실패를 전면에 내세워 솔직하게 자기 고백을 하는 책, 실패를 통과하는 일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차피 실패한다. 우리에게 절박한 질문은 어떻게 실패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실패를 다룰 것인가, 실패 끝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리고 그 일에서 무엇인가를 배웠다면 그것을 실패라고 부를 수 있을까? 자신만의 여정을 묵묵히 통과 중인 분입니다. 유료 콘텐츠 구독 플랫폼 퍼블리의 전 대표이자 실패를 통과하는 일의 저자 박소령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박소령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모셨습니다. 네. 앞서 실패를 통과하는 일 일부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도 저희 이제 인생책 말고도 실패를 통과하는 일 자체에도 좀 이렇게 관심이 이제 생기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네. 계시겠고. 이 책을 통해서 좀 어떤 말씀을 이제 좀 나누고 싶으셨는지,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해부, 이렇게 검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네. 어떤 사람들이 좀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네네. 예비 창업자를 위한 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게만 좁힐 필요는 없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요즘 독자분들이 써주신 후기를 읽으면서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한 지점은, 네. 사실은 이제 이 책이 엄청 좁은 분야에서 일했던 어떤 개인의 기록인데도 불구하고 네. 되게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영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어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읽고 와 했던 후기 중에 하나는 네. 대구에서 대형 트럭 판매하시는 사장님이신데 네. 이 책을 읽으시고 본인이 뭔가 일하는 패턴을 하나 바꾸신 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매주 이제 본인도 블로그 마케팅을 이제 열심히 하시는데 월수 금마다 올리는 컨텐츠를 각각 다르게 하기 시작하셨대요. 월요일에는 이제 뭐를 올리고 수요일에는 뭐를 올리고 금요일에 뭐를 올리는데 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수요일에 올리는 컨텐츠입니다. 네. 수요일에는 본인이 트럭을 출고했는데 이게 다시 반품된 사례, 실패한 사례 이런 것들을 올리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재밌는 점은 고객들이 문의가 제일 많이 오는 게 그 컨텐츠를 보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약간 더 이렇게 신뢰가 가는 건가요? 네,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라고 그 후기가 끝이 나냐면 네. 나의 고민의 과정, 실패의 과정 이런 거를 다 드러낸 게 사실 우리의 브랜드고 매출의 원천이 되는 것 같다. 지금 해주신 이야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저의 좁은 세계 밖에서 정말 예상 밖의 이야기입니다. 대형 트럭도 일단 블로그로 판매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대형 트럭을 마케팅을 콘텐츠 마케팅으로 대형 트럭을 팔 수가 있구나. 대형 트럭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검색 엔진에서 검색해서 블로그 들어가서 판매업자 블로그를 본 다음에 그분의 콘텐츠를 보면서 이분의 실패담을 듣다가 여기서 간다. 사야겠는걸? 어디 그 트레일러 컨테이너 뭐 하나 주세요. 이렇게 주문하시진 않을 건데. 아마 그게 시작점이긴 하겠죠. 고객과 만나는 시작점이실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저는 제 상상 범위 바깥에 이제 어떤 사장님이 읽으신 거예요. 읽고 본인의 뭔가 사업 패턴을 바꿨다라는 이제 후기를 남겨주신 거를 읽으면 약간 어떤 면에서는 약간 소름이 끼칠 정도로 기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마케팅이라는 게 참 모르겠어요. 사람 심리가 어디서 움직이는지 무슨 물건을 산다는 게 진짜 큰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사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해 보이는데 갑자기 지갑 열고 확 사고 참 신기합니다. 콘텐츠 마케팅은 더 신기하고 이야기도 조금 이따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 권만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인생책이시죠. 가난한 찰리의 연감. 이것 좀 이렇게 저자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해볼까요? 저자 찰리 먼거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은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와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이제 아신다면 네.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네. 연결지어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고, 사실은 이제 100세 생일을 앞두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네. 99세까지 장수하셨었고 이제 투자자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의 평생의 동업자였고, 네. 둘이 이제 같이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이제 세계 최대 투자 지주 회사를 만드는데 이제 일조했었던 사람인데, 평생 딱 책을 한 권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 네. 책이 이제 가난한 찰리의 연감입니다. 이분이 가난하셨나요? 왜 가난한 찰리의 연감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프롤로그에 보면 네. 이분이 레퍼런스로 삼았던 책 제목이 하나 나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가난한, 아마 벤자민 프랭클린이 쓴 책이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네. 가난한 뭐, 벤자민의 연감인가? 가난한 리처드의 리처드의 연감? 네. 네네. 그래서 거기서 약간, 뭐랄까, 위트 있게 나온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어쨌든 한 권만 쓰시고 돌아가셨는데, 네. 연감이라는 이제 말이 전 좀 낯선 단어기는 그쵸.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 재밌는 점은 이 사람이 남긴 말을 이제 옮긴 거에 좀 가깝습니다. 네. 어디서 뭐 강연하셨다든지, 뭐 졸업식 축사하셨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글자화 시켜서 모은 게 이제 쭉 11개 정도의 챕터로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이 책의 흥미로운 지점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 투자자지만 투자 얘기는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이분의 평생에 약간 좀 인생의 목적, 뜻의 방향이 뭐였던 것 같냐면,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네, 인간은 어떤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길래 수없는 실수를 저지르는가? 그거를 굉장히 깊게 독학으로 많이 공부하신 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학이나 투자에 대한 고민보다는 뭐 생물학, 물리학, 진화심리학 이런 것들을 본인이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걸 토대로 약간 인간이 어떤 경우에 쉽게 심리적인 오판에 빠지는가, 그런 것들을 본인 나름 약간 집대성한 것들이 모여있는 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찰리 먼거 하면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세계 최대의 부자인 거잖아요. 그 1위, 2위, 3위 순서야 빌 게이츠 됐다가 뭐 일론 머스크 됐다가 제프 베조스 됐다가 하지만 이제 워렌 버핏 하면 어마어마한 거부. 네. 찰리 먼거 어마어마한 거부면서 어마어마한 거부의 친구.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낸 삶의 지혜가 담긴 책이라고 할 때 약간 좀 삐딱하게 드는 생각이 이런 거거든요. 왜 뭐 요즘 한국도 그런 책들 많이 나오는데 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다거나 뭐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되게 많이 버신 분이 뭐 자기가 이렇게 뭐 젊은이들한테 뭐 얘기하는 뭐 젊었을 때 뭐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돈은 사실 그 사람이 잘해서 벌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정말 천운이 와서 뭐 IT 붐이 분다든가 뭐 스탠다드 오일의 시대가 열린다든가 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네네. 부자가 쓴 어떤 자기계발서, 삶의 지혜가 담겼다고 하는 책에 대해서 읽어볼 좀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런 앵글로 이 책을 바라보지 않아서 사실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시 삐딱하게 읽어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차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이 저한테 이제 엄청 많은 영향을 미쳤고, 특히 올해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집대성한 인간이 쉽게 빠지는 심리적 편향의 오류 25가지 라는 걸 읽으면서, 내가 지난 10년 동안 이런 오류들에 빠졌던 것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너무 뼈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한참 오류를 저지르고 있을 때 이 책을 읽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 아마 그때 또 안 들렸을 수도 있지만, 근데 지나고 나서 이걸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이 사람이
지적한 어떠한 편향의 오류들을 제가 똑같이 다 반복해서 따라 했더라고요. 그게 좀 약간 소름 돋게 섬찟한 지점이 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편향의 오류에 빠지는 게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도 이거를 패턴화해서 정리를 했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한편으로는 위로가 조금 되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찰리 먼거 자체는 심리학자는 아니었죠? 전혀. 변호사 출신이었던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책에도 보면 본인이 이제 심리학을 학문으로서 이제 공부하시고 연구하신 학자들에 대해서는 되게 비판적인 네, 견해를 계속 취합니다. 네, 네. 뭐 여러 학자들을 강단에 있는 여러 학자들을 네, 매우 네. 비판하는데 가혹하게 심리학자를 특히 더 비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실패를 통과하는 일 책을 쓸까 말까 고민할 때 가난한 찰리의 영감이 굉장히 어떤 영감을 주고 응원이 된 책이라고. 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난한 찰리의 영감이 없었다면 실패를 통과하는 일 책도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봐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떤 고민을 하셨는데 쓸까 말까 고민을 하셨고 네. 가난한 찰리의 영감은 어떤 응원을 해줬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원래는 그냥 저 자신을 좀 치유하고 싶어서 저만 보려고 이제 A4를 열어서 구글 문서를 열어서 막 썼었던 날것의 초고라는 존재가 있었었고, 근데 이제 그 초고를 이제 다 쓰고 나서 제가 제 주변에 좀 인생의 중요한 조언자 그룹 20분 정도한테 좀 10년 동안 덕분에 잘 마쳤다, 잘 정리했다라는 의미로 이제 원고를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상당수의 분들이 이거를 좀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게 너를 위해서도 좋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것 같아라고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이제 이걸 책으로 내야 되나라는 이제 고민을 한 달 정도 더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너무 현실의 이해관계자 인물들이 많은 이야기이고, 그리고 어떤 분들께는 이 이야기가 당연히 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슬픔을 다시 좀 파헤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너무 민감하니까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그 한국에 왜 자서전 평전이 잘 못 나오는가에 그 깊은 이유에도 약간 연결된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좁게 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쨌든 저의 어떤 생각과 감정과 생각을 밝히는 게 타인한테 상처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서 그게 저한테는 이제 이 책을 진짜 나가야 되나 말다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었었는데, 근데 마침 그때 이제 가난한 찰리의 영감을 그냥 우연히 펼쳐서 어떤 대목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찰리 먼거가 어떤 대형 대학병원에서 이제 이사장 역할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 그 관절암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어떤 그 교수님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교수는 사실 평생 걸쳐서 관절암만 연구한 사람이어서 본인이 이제 연구한 이 집대성된 지식을 전 세계를 위해서 이제 후학들을 위해서 전수를 하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 안식년을 이제 1년을 얻은 다음에 하루에 17시간씩 관절암에 대한 교과서를 집필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일생의 프로젝트를 안식년에 쓰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찰리 먼거는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주위에서 보면 꼭 많이 배워야 됩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 대목을 약간 읽으면서 제가 어쩌면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제 스스로한테는 이게 그냥 헛된 게 아니었어. 누군가한테 저의 이런 눈먼 시기에 뼈아픈 배움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이 10년은 어쩌면 헛된 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제 시작할 때 이제 간접 교육 경험의 효용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가난한 찰리의 영감에서 그 교수님, 의대 교수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책의 힘이구나. 그분이 막 후학을 양성한다고 의대에서 레지던트들 열심히 가르쳐도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데 교과서를 만들면 정말 전 세계에 한 세대 동안
자기의 가르침을 전수를 할 수가 있고 안식년 때 책을 쓰는 게 그게 방법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난한 찰리의 영감 이 형식이랑 실패를 통과하는 이 형식도 왠지 비슷하던데요?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제가 제 친구한테 선물을 받아서 올해 연초에 읽었어요, 사실은. 연초에 이제 받아서 와, 너무 좋네? 라고 생각을 연초에 했었고, 그리고 제가 1월 중순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제 가난한 찰리의 영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11개의 이 사람이 남겼던 그 시기에 뭐 구술된 자료가 있고, 지금 되돌아보니라는 파트가 항상 뒤에 따라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되게 독특한 형식이죠. 맞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니는 짧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한 절반 정도는 지금 되돌아봤더니 역시 내가 한 말이 옳았고. 맞아요. 고칠 게 아무것도 없다. 막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한 해 이렇게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영향을 받은 채로 이제 1월 중순부터 저의 기록을 쓰기 시작했는데, 저도 이제 어떤 특정한 시기에 저의 기억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그 시기를 지금 되돌아보니 이런 생각이 지금 든다라는 식으로 이제 교차하듯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형식은 그 형식을 가져오셨는데 이 찰리 먼거의 책과 다르게 실패를 통과하는 일에는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하면 이제 굉장히 뭐 이것은 이랬어야 했고 저것은 저랬어야 했고 맞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은 이 가난한 찰리의 영감이 인생책이긴 하지만 2025년 1월에 처음 읽으신 거군요. 맞습니다. 간간히 제가 이제 그 책을 사볼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번역본이 없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제 원서를 사볼까 했는데 너무 두꺼워서 엄두가 나지 않아서 포기했었고, 그래서, 언젠가는 읽겠지라는 식으로 이제 뒤로 밀어놨는데, 숙제처럼. 근데 이게 마침 작년 11월에 이제 한국에 책이 나와서, 그때가 그때였군요. 그랬습니다. 2024년 11월에 책이 나오고 2025년 1월에 읽으시고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실패를 통과하는 일. 실패를 통과하는 일이 그러니까 2025년 9월에 맞습니다. 출간이 된 거면은 이렇게 쓰신 기간은 뭐 한 반년 정도? 그러니까 초고를 그러니까 저만이에서 쓴 기록을 쓰는데 2달 정도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책이라는 형태로 이제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안식년을 보는 교수님의 마음으로 이제 글을 다시 쓰자라고 출판사랑 손잡고 글 쓴 거는 이제 올해 5, 6, 7, 8 넉 달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가난한 찰리의 영감은 그러면은 좀 이렇게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 혹은 저처럼 진짜 투자도 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도 좀 읽으면 도움이 되는 책일까요?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왜 이 사람이 아까 강단에 있는 학자들을 비판하면서 본인의 독학과 본인의 투자 그 결과를 보면서 이제 결합시킨 기록이 왜 더 나은가를 막 설명을 하는 파트가 있는데 저는 거기서 되게 많은 게 보인다고 생각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학자분들이 하시는 연구에서 찰리 먼거가 지적하는 근본은 이 사람들은 유리 세계에서 온실 세계에서 이제 뭐랄까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동물로 이제 가정하고 많은 것들이 연구가 된 거를 저는 되게 뼈아프게 지적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평생 투자자였기 때문에 혹은 변호사였기 때문에 법과 돈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떤 상황에서는 극한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본성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분야에서 일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 세상을 움직이는 두 가지 힘이 법과 돈이잖아요. 너무 그렇네요, 진짜. 법과 돈, 이 두 가지를. 학자는 모르는 세계. 평생 이거를 날 것으로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동력에 의해 움직이고,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 사람이 더 잘하고, 어떤 경우는 뒤로 빠지려고 하고, 어떤 거는 회피하고, 어떤 건 도전에 응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수없이 관찰한 사람이어서, 그거를 기반으로 저는 쓴 책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교과서가 지적하지 못하는 일들을 분명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창업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만 사는 사람한테 더 필요한 책이군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전부가 아니다. 진짜 세상 이렇게 돌아간다. 그리고 사람 그렇게 학교에서 배운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아? 실패를 통과하는 일에 나심탈레브 얘기가 나와가지고 반가웠어요. 저도 좋아하거든요. 스킨 인 더 게임이 또 딱 그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학자들 뭘 알아. 그러고 보니까 나심탈레브도 약간 찰리 먼거랑 좀 비슷하네요. 어쨌든 그럴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고 투자로 많이 벌었고 자기가 어떤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 좀 일관된 독특한 견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좀 정확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작가님. 이게 손에 피를 약간 묻혀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저는 조금 합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심 탈레브가 그 얘기를 되게 강하게 하는 얘기가 책이 스킨 인 더 게임이잖아요. 나심 탈레브는 아예 막 실명으로 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을 막 저격하면서 뭐 아세요? 막 이런 식으로 저격하면서 폴 크루그만 저격하고 막 토마스 프리드만 저격하면서 그러는데 근데 진짜 손에 피까지는 몰라도 이렇게 흙을 안 묻히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는 되게 공허하게 들릴 때가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요즘. 어떤 면에서는 흙 안 묻히고 피 안 묻혀도 뭐 이렇게 막 목이 달아나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약간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뭐가 옳다 그르다 뭐 이렇게 풍평을 평론을 사회 평론을 하면서 살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가난한 찰리의 영감이 사실 이제 투자자한테 조언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저희는 좀 그런 내용들은 조금 이제 독자를 위해서 직접 읽어보실 분들을 위해서 남겨놓고 삶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얘기 이어갈까요? 어떤 노래 지금 들으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한 노래는 그 영화 위대한 쇼맨이라는 거를 만약에 보셨으면 이제 가장 유명한 노래입니다. This is me라는 노래고요. 사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그 유명한 유튜브에 뮤직비디오가 하나 있습니다. 휴잭맨이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그 약간 분장하신 여장 남자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분이 이제 정말 부르는 노래의 뮤직비디오가 정말 멋있습니다. 선곡 이유는 뭡니까? 여기서 This is me가 나오나요? 사실 요 노래 가사가 이제 그 유튜브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한국어 자막으로 이제 바꿔서 다 이제 보실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이런 내용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던지 간에 결국은 이게 나고 뭐 얼마나 내가 부끄럽고 약간 날 것이고 벌거벗어도 약간 이게 나의 본질이야라고 뭐 얘기하는 류의 약간 가사입니다. 근데 저는 가난한 찰리 영감을 읽고 나서 제일 생각을 조금 많이 한 것은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가장 잘하는 거, 끊임없이 호기심이 샘솟을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길고 오래 해야 돼. 그렇지 않은 거를 하는 거는 애당초 너가 지는 게임에 들어가는 판이야. 진득하게 오래 길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책에 여러 구절 반복돼 나오는데 그러려면 내가 누구인지 엄청 잘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측면에서 좋아하는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대한 쇼맨 사운드 트랙에서 This is me 듣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실패를 통과하는 일의 저자 박소령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찰리 먼거가 인생의 원칙이 곧 투자의 원칙이다. 투자의 원칙이 투자의 원칙이 곧 인생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3가지 기본적인 규칙을 설명을 하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첫째, 내가 사지 않을 것은 팔지 않는다. 존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 밑에서 일하지 않는다. 가치 있으면 즐거운 사람들하고만 일한다. 대표님은 이 3 규칙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추구미. 저의 추구미에 가깝고요. 이 3가지를 동시에 얻는 거는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3개 중에 이제 1개라도 꼭 이제
내 것으로 만들면서 이 다음을, 인생의 다음을 골라야 되겠다, 설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뭐 동의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렇게 살면 참 좋겠는데 내가 몰라서 못 사냐 뭐 이런 나도 존경하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 밑에서 일하고 싶다. 뭐 이런 거였는데 혹시 뭐 이렇게 네. 소령님의 뭐 세 가지 규칙이라든가 혹은 뭐 찰리 몽고의 세 가지 규칙에 내가 이런 거 뭐 보태고 싶다 혹은 찰리 몽고 규칙 네. 너무 이렇게 네. 좀 이상적이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좀 조정해보겠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제가 그 생각을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봤는데 네. 안 떠올랐습니다. 떠오르지 않았고 너무 이 자체로 좋고 근데 저 중에서 사실 네. 2번하고 3번은 약간 비슷한 결의 이야기라고 저는 조금 생각하긴 했었고 가치란 사람에 대한 문제여서 네. 근데 1번으로 나온 내가 사지 않을 것은 팔지 않는다. 저게 어떻게 보면 저는 제일 조금 뼈아프게 봤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특히 이게 사람마다 당연히 편차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봤을 때 어떤 창업자분들, 어떤 대표님들은 어떤 날은 이 컵을 팔고 어떤 날은 뭐 이런 기계를 파셔도 너무 잘하시는 대표님들 저는 계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네. 세일즈에 네. 좀 그거 좀 타고나는 감각 그쵸. 네, 그 재능이시죠, 네.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뭘 해도 이거를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네. 물건을 사게 만드는, 네, 서비스를 사게 만드는, 네. 그건 다 재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대표님도 계신데, 사실 저는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이제 많이 깨닫게 된 거는, 저는 제가 직접 소비자로서 좋아하는 거를 집중해서 할 때, 그거를 일로서도 훨씬 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다 해봤는데 소비자로 좋아하는 것도 일로서 해보고 나는 소비자가 아니지만 이게 소비자가 누가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만들고 파는 것도 저는 해봤거든요. 근데 후자는 제 몸에 잘 안 맞는 옷이더라고요. 제가 잘 못하는 거를 스스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저도 지금 제 인생 한치 앞을 모르겠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 첫 번째를 진짜 까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흔히 하는 뭐 조언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지 마라. 그러면은 그 일 싫어하게 된다. 이런 조언에는 동의하지 않으시겠네요. 그게 사람마다 이제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최소한 저한테는 좋아하는 거를 일로서 해야지만 오래 길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가요? 막 상처받고.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는 좋아하는 부분만 먹을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취미면은 좋아하는 부분만 맞습니다. 먹을 수 맞습니다. 있는데, 네, 체리 피킹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이제 창업자인 대표님하고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대표님이 지금 그 업을, 그 비즈니스를 제가 왜 선택하셨어요? 여쭤봤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본인이 이제 투자자로서 일을 하다가 이분은 창업자로 바꾸신 경우였는데 투자자로서 되게 많은 팀들을 보다 보니까 분명히 사업에는 이 업앤다운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회사 아무것도 못 봤다. 그쵸. 항상 네. 이렇다. 그 나이키도 네. 그랬는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게 굴곡, 산 꼭대기와 골짜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업인 거를 보니 너무 많은 팀들을 봤기 때문에 이 골짜기 구간을 버티려면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자기는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 꼭대기 구간은 사실은 뭘 해도 다 모두가 그쵸. 해피한데 네. 이 골짜기 구간은 무조건 창업자가 오롯이 혼자 견뎌야 되는 구간인 것 같은데 그걸 버티려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자기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일을 골랐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 엄청 공감했습니다. 이거는 좀 사회 초년생들한테도 이 조언을 들려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존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 밑에서 일하지 않는다.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들하고만 일한다. 이거는 굉장히 자기가 선택권이 있는 사람들, 선택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다고 현실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현재 이렇게 꼭 해야 돼 보다는 추구미의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그냥 흔히 쓰는 클리셰 같은 말이지만 그게 있잖아요. 발은 땅에 디디고 눈은 별을 보는 마음으로 할 때, 그러니까 언제 어떤 순간에 저한테 이런 선택권이 오는 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 약간 저런 조언을 알고서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아예 그 자체도 모르는 채로 무언가 막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느냐, 그런 차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세 번째 조언을 그냥 이렇게 요 정도로는 소화할 수 있겠더라고요. 같이 술 마시면 즐거운 사람들하고만 술 마신다. 아, 네. 맞아요. 이게 어릴 때에는 뭐가 좀 욕심이 있어가지고 뭐 이 사람과 네트워킹을 하면은 뭐가 되겠지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뭐 같이 있으면 기분 별로 안 좋은데도 그냥 하면서 뭐 이랬는데, 이제 나이도 들고 뭐 됐어 굳이 뭐 안 만나요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일로서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생활에서도 어떤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 내가 마음 편하고 기쁜 사람하고만 밥 먹어도 내가 인생에 몇 끼를 같이 먹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그쵸. 저는 얼마 전에 그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 나온 편에서 진짜 인상적이었던 게, 그분이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몇 권의 책을 읽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앞에 조금 읽고 별로면 바로 안 보신다고 하는 게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군요. 네, 이거 사람하고 똑같구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지 않을 것을 팔지 않는다. 이거는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생각도 나는데, 제가 사서 읽지 않을 것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 찰리 몽고는 난관을 극복하는 3가지 방법도 조언합니다. 기대를 낮춘다, 유머 감각을 갖춘다, 친구와 가족의 사랑으로 주위를 감싼다. 여기는 뭐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싶은 조언이 있으세요? 이제 그것도 여전히 너무 완벽한 조언이어서 붙일 말은 없는데, 나중에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1번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낮춘다. 네. 믿음, 소망, 사랑 같은 조언이죠. 그 중에 제일은 기대를 낮추는 것이니라. 이거는 제 스스로의 의지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기대를 낮출 때 사용하는 어떤 테크닉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테크닉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먼저 시뮬레이션을 빠르게 해보신대요. 그래서 이 최악의 상황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거 하고, 감당이 안 될 것 같아라고 하면 그거 안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 최악의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어서 자꾸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빨리 해봐야 돼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이 길을 갈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낮추는 소령님의 방법은 최악의 상황을. 그렇죠. 그리고 이 생각도 했는데, 이제 기대치를 낮추는 거에 기본 저의 마음의 스탠스는 항상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항상 생각을, 인생은 기본값이 고통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게 많은 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 그 3가지 조언이 뭐 일의 조언도 있었고 난관을 극복하는 조언도 있었는데, 투자 원칙 조언도 있었는데, 투자 원칙 체크리스트는 또 몇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진짜 뻔하지 않고 되게 날카롭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소령님 혹시 뭐 거기 있는 조언 중에 뭐 이거 나 추천한다, 저희가 그 조언 지금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뭐 어떤 조언 난 진짜 강력히 얘기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세요? 그 체크리스트에 나오는 조언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25가지 집대성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대신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조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자꾸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거꾸로 생각해라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게 조금 쉬운 말로 풀었으면, 내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를 고민하는 게 훨씬 빠르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가가 아니라 네네네. 조언하는 것도 네네. 확실하게 불행해지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뭐였죠? 네. 재밌었는데. 네, 그게 약간 이제 뭐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하는 조언이었죠. 네. 인생에서 확실히 실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자. 뭐 한 3-4개 있었는데. 그래서 막 시기 질투심에 네. 빠져있다. 뭐 네. 분노에 해서 뭐 행동을 한다. 네. 뭐 중독 물질에 빠지는 삶을 네네. 산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죠. 네. 남들한테 신뢰받지 못하는 인간이 된다. 네. 시기 질투에서 저거 좀 기억나네요. 그 소령님도 뭐 시리즈 비투자 같은 거 받으셨을 때 시기 질투 되게 많이 대상이 되시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제 또 소령님은 혹시 뭐 이렇게 잘 나가는 뭐 어떤 회사를 보면서 막 네. 시기 질투심이 좀 들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그런 시기 질투심을 제가 대상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뭐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앞에서 네.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고 대상이 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찾아보진 않아가지고 그랬고요. 많이 되셨을 거예요. 그럴 수 네.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도 당연히 인간이니까 너무나 많은 이제 질투심, 더 나아가서는 제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죠, 진짜. 네. 어떻게 다스리세요? 그게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막 심리 상담사하고도 얘기를 계속하고, 뭐, 제가 이제 절에 불교 신자여서, 네. 네, 절에도 막 가고, 뭐 이제 더 이제 상태가 안 좋을 땐 정신과도 가고, 네, 어떻게든 이제 그 마음의 병을 다스려야 되는데, 네. 이대로 이제 계속하면 뻔히 안 좋은 게 보이니까, 어떻게든 이제 그거 극복하려고, 네, 뭐 달리기도 하고, 네, 5만 가지를 막 해봤습니다, 행동들을. 네. 저는 성당을 다니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진짜 안 돼. 안 되는데 네. 어느 선에서 물론 이 원수를 미워하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저를 잡아먹는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느 선에서 해야 되나 하다가 가난한 찰리의 영감을 보니까 디즈레일리 그 영국 총리 디즈레일리의 방법이 나오는데 리스트를 적어놓고 걔네한테 불행한 일이 생기면 혼자 즐거워하라고 뭐 그런 조언이었는데 요 정도까지는 해도 뭐 이렇게 뭐 신부님도 화 안 내시고 뭐 대충 뭐 성경 말씀에 그렇게 어긋나는 건 아닐 거야. 뭐 이 정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방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속이 곪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진짜 이렇게 수양이 좀 많이 필요한 일인 것 같고 제가 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방법인 것 같고 어쨌든 이걸 좀 터트려야긴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 유치하게 사람들 앞에서 막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강단 학자들 이제 굉장히 비판을 하는 사람이고요. 찰리 먼거. 네.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비판하는 사람이고 심리학자 많이 비판했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나눴고요. 네. 근데 아예 한 챕터는 그냥 심리학이 아니라 경제학, 경영학 비판이더라고요. 강단 경제학의 강점과 약점 뭐 이러면서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네. 뭐 좋은 점도 있는데 하고 잠깐 얘기한 다음에 그냥 뭐 이렇게 안 좋고 저렇게 안 들어맞고 뭐 아유 니들 뭘 알아 막 어떠세요? 소령님 네. 뭐 이렇게 네. 경제학과를 전공하신 건 아니지만 아닙니다. 어쨌든 네. 연관 전공을 경영학과 그리고 공공정책학 하면은 경제학 수업도 많이 들으시고 또 경영학자도 지금 찰리 먼거가 굉장히 공격을 하니까 네네. 뭐 어느 정도나 일리가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제가 이제 성실한 학생이 학교에서 아니어가지고 네. 제가 좀 한계가 있는데요. 네. 대신 그건 확실히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학계에서 연구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변수를 많이 차단시켜서 그렇죠. 과학 실험하듯이 세계를 어쨌든 해석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패턴을 많이 읽으시는 게 저는 학계의 역할이라 생각하는데 현실 세계는 그것보다 훨씬 시궁창이고 너무나 무한한 변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이렇게 퍼즐 조각처럼 맞물려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걸 깔끔하게 무언가로 정리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찰리 먼건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가 했던 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찰리 먼거도 그러니까 너무 모든 걸 단순하고 깔끔하게 정리할수록 위험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실 세계에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강단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계속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 경영 이론을 다루는 책들 읽고 리뷰를 하시잖아요. 그 소령님이요? 네. 근데 사실 제가 그 경영경제 책 중에 안 읽는 부류가 경영 이론 책들이에요? 교수님들 쓰신 책은 안 읽었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이런 거 혹시 뭐 읽고 스터디하고 그러지 않아요? 안 하세요? 저는 경영경제 책도 거의 그 기업인들이 쓰신 책이거나 그 기업에 대해 그 바깥에 계시는 기자분들이 쓰신 책 그런 책들 훨씬 좋아합니다. 네.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그 경영 이론 가지고 경영하면은 어느 정도나 맞아떨어지나. 알겠습니다. 네. 이 찰리 먼거 진짜 시니컬하고 유머 감각도 많은데 디즈니 성공을 분석하는 걸 보면서 이게 맞는 말인가 좀 이 양반이 잘못 알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디즈니가 잘했지만 디즈니를 둘러싼 업계 상황이 콘텐츠 업계 상황이 디즈니를 띄워 올린 것이다. 디즈니는 물 위에 떠 있는 오리였는데 수면이 그냥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쨌든 소령님도 저도 콘텐츠 업계 종사자이고 특히 글자 콘텐츠 업계 뭐 저널리즘이든 출판이든 그냥 뭐 나락으로 떨어지는 와중인데 거기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콘텐츠 업계에서 어떤 시도를 했던 퍼블리 같은 회사도 뭔가 수면이 막 떠오르는 그런 느낌은 없었고 글자 콘텐츠 업계 수면이 떠오를까요? 뭐 아니면 지금 수면 상황은 좀 어떻다고 보시나요?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그 경기장 안에 제가 지금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경기장 안에 있어야 이걸 훨씬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저는 약간 관객석에 나와 있는 느낌이어서 이게 정확하진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전직 프로 선수 출신 관객 아닙니까? 전직이죠. 근데 어쨌든 근데 말씀하신 비유가 씁쓸하기는 하죠. 이게 수면에 물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업에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사실은 쓸 수 있는 가용 자원 자체가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안타까움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어떠한가? 그러면 뭐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뜨는 시장? 요즘에 뭐 반도체, 뭐 소부장, 방산 뭐 이런 거, 바이오 이런 거 비교하면 사실은 어려운 게 뭐 현실이라고는 생각하죠. 지금 어쨌든 세상이 나가는 방향이 뭐 막 그래도 대강은 뭐 이게 열풍이구나. 메타버스는 열풍이 아니었고 AI는 진짜 열풍이다. 그리고 AI가 모든 분야에 퍼질 거고 뭐 어떻게 될 거고 그리고 사람들은 보니까 점점 더 짧은 영상을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저희가 확실히 느끼잖아요. 뭐 콘텐츠 업계의 수면이 물이 들어올 날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보면 뭐 어떤 흐름 같은 거는 물줄기가 일로 올 수도 있다라든가 아니면 물 확실히 빠진다. 이제 AI가 만든 AI 쇼폼 영상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라든가 뭐 퍼블리를 시작하실 때 어쨌든 타깃 고객이 있을 것이다. 뭐 롱블랙의 임미진 대표님도 와서 이런 거를 좋아하는 그런 소비자가 있다. 독자라고 불러야 할지 소비자라고 할지 그런 혹은 뭐 인간의 어떤 근원적 욕구가 있다. 그것 때문에 뭐 그 물주기가 만약 여기가 뭐 물이 다 빠지면은 안 될 것이다. 뭐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이다. 뭐 그런 전망 같은 거 뭐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작가님. 그건 전혀 모르고. 근데 다만 그런 어쨌든 뭐 50년 뒤에 지구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긴 흐름은 잘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사업으로서 아까 저희가 어제 이야기했던 이게 회사라는 일종의 사업으로서 소위 말하는 글자 컨텐츠 비즈니스가 계속 오래 길게 갈 수 있는가.
그 고민은 저는 오히려 퍼블리를 떠나고 나서 훨씬 깊게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이게 사업으로서 계속 가려면 뭐가 어떻게 달랐었어야 됐을까? 계속 영업이익을 따박따박 내는 사업으로서는 뭐가 필요했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스스로를 이제 회고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었었는데, 이게 얼마나 길게 갈지는 당연히 확신할 수는 없으나, 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돈을 내는 고객을 제가 얼마나 깊게 장악해서 완벽하게 이 사람들을 알고 있지를 제가 잘 알고 있었을 때는 제가 뭔가 되는 것 같아 라고 느꼈던 것 같고요. 이 고객이 제가 어렴풋하게 알고 누가 대신 우리 회사에서 저를 대신한 누군가가 이 고객을 잘 알고서 하겠지라고 어설프게 위임을 했던 순간은 회사가 참 힘들어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약간 정리하면 어쨌든 돈 내는 사람이 있어야지 사업이 돌아가는 게 현실이고 그 사람들이 계속 돈을 내야지만 사업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제가 얼마나 우리 편으로 계속 오랫동안 길게 가져갈 수 있는지를 그냥 창업자이자 대표가 거기에 얼마나 에너지를 쓰는가, 그걸 제가 에너지를 썼었던 시기 안 썼던 시기는 회사가 너무 달랐었던 게 제가 느껴지는 게 있어서 다음에 제가 다시 이 비슷한 종류의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다시 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저는 그때는 이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는 이 사업에 돈을 최대로 돈 내게 많이 내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수가 적다라는 건 저는 이미 인지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수가 크진 않아 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서 그러면 이 작은 수의 고객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돈을 최대로 많이 쓰게 만들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진짜 깊게 하고 실행을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지금 텍스트 콘텐츠 업계 플레이어들은 네. 자기 고객이 누군지 다른 업계에 비해서 좀 모르는 것 같죠? 아, 모르는 것 같으신가요? 저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자동차 회사는 네. 자동차 누가 사는지 알 거거든요. 그 고객의 이름까지도 알 거거든요. 네. 근데 출판사는 자기 책 누가 사는지 알기 어렵죠. 네. 서점에서 그냥 이렇게 연령대랑 성별만 알려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서점의 통계조차도 사실 저희 집 같으면 제가 사는 책도 아내 명의로 사니까 포인트를 몰아주려고 그런 서점 통계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그리고 그렇겠네요. 이 책을 왜 사는 건지 이런 그런 어떤 리서치를 하는 그런 출판사를 본 적도 없고 오히려 1980년대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책에 엽서 같은 거 있어가지고 독자 엽서. 네, 그거 이렇게 무료로 우표 없이 보내면 출판사에서 아마 고객 확보용으로 가졌을 텐데 그런 게 있을까? 지금 북클럽 아주 팬덤 형태 이런 걸 하는 게 과연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생산과 제조 한 영역과 유통하는 영역, 유통의 힘이 너무 세니까 사실은 이쪽 파트는 그런 고객 접점의 데이터가 부실한 게 현실인 것 같고, 하지만 이쪽 데이터를 쥐고 있느냐 안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고객한테 우리가 얼마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너무 이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걸 많이 놓쳤던 사람이었어서 그냥 이렇게 소자본으로 가능한 일이다 보니까 마구마구 실험을 해가지고 살아남는 거 따라하기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더 많이 나누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게스트께 드리는 공통 질문 마지막으로 드려볼게요. 하루 일과 어떻게 되시나요? 요즘의 하루 일과 좁혀서 말씀드리면 아침에 제가 이제 눈을 뜨면 그 카톡이 하나 와 있습니다. 아침 7시에 카톡이 하나 와 있거든요. 그게 이 책낸 출판사 대표님으로부터 카톡이 아침 7시에 와 있어요. 뭐가 와 있냐? 출판사에서. 뭐가 와 있냐? 숫자 3개가 와 있는데 전날에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의 책 판매량 숫자가 딱딱딱 와 있습니다. 아니 왜 무섭게 그런 걸 보내주시죠? 이제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저도 이제 동시에 이제 서점에서 지금 이게 몇이지 이런 거 확인하고 수시로 이제 이 책 제목으로 검색해서 써주신 후기 같은 거 찾아 읽고
뭐 이렇게 뭐 독자분들 만나는 뭐 오프라인 모임, 북클럽 같은 모임 그런 것들을 약간 열심히 다니고 뭐 독자분들하고 소셜 미디어에서 뭐 소통하는 것들 필요하면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약간 하루가 그냥 훅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다음에 진짜 안식년. 안식년 때 또 네. 어떤 뭐 네. 결과물 네. 이렇게 되게 즐겁게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저의 안식년은 이제 컨텐츠 페인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작가님. 네. 컨텐츠 큐레이션이라도 즐겁게 기대하며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실패를 통과하는 일의 저자 박소령님과 함께했습니다. 소령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작은 서점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